우리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다양한 이동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다니는데 모든 이동수단을 통틀어 가장 대규모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수량 기준 역사상 가장 큰 배는 1975년 일본의 스미모토 중공업에서 건조한 자르 바이킹으로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60만 톤이 넘을 정도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100kg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몸이 물에 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거대한 선박은 어떻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저런 거대 선박이 침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몰선인 타이타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들이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 침몰했던 타이타닉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선주나 선장의 과도한 욕심으로 설계치 이상의 과적으로 인한 침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배가 뜨는 원리부터 배의 허용 무게를 넘은 과적을 할 때 배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침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가 물 위에 어떻게 뜨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도에 조난당한 여러분이 만약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변에 여러 물품들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물건을 주워 바다로 뛰어드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은 당연히 몸에 물에 뜰 수 있게 도와주는 나무를 고르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무를 골랐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나무는 물에 뜨고 쇠조각은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무는 왜 물에 뜰까요? 나무가 쇠조각보다 가볍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도 나무가 쇠조각보다 무겁나요? 아니요, 이번엔 나무보다 쇠조각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무는 물에 뜨고 쇠조각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은 물체의 무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그럼 물체를 물 위에 뜨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는 일정한 부피당 얼만큼의 무게를 가졌는지에 대한 척도로 앞서 큰 나무 조각이 쇠 조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같은 부피로 비교해보면 쇠 조각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밀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물에 뜨는 걸까요? 그 기준은 물의 밀도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가벼우면 물에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죠. 물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의 정육면체 속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는 약 1000kg으로 1톤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나무의 밀도를 나타낸 표인데 가벼운 나무는 가로 세로 높이 1m의 정육면체 속에 꽉 채워 넣어도 80kg밖에 되지 않는 것부터 1톤에 근접하는 무게를 가진 나무도 있지만 물의 무게를 넘지 못했으니 나무는 전부 물에 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가벼운 금속이라 부르는 알루미늄도 같은 정육면체 안에 채워 넣으면 2.7톤이나 되고 선박에 흔히 쓰이는 철의 경우 7.8톤이나 되어 굉장히 밀도가 높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선박의 대부분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금속을 가지고 어떻게 물 위에 뜨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속이 비어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속 자체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 안을 꽉 채우지 않고 텅 비워놓는다면 빈 공간을 포함한 전체 밀도는 물보다 낮아지게 되고 물 위에 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떠있는 금속 상자 위에 물건을 올리게 되면 물체는 점점 가라앉는데 올린 물체의 무게를 더하더라도 물의 밀도보다 가볍다면 계속 떠있을 겁니다. 물건을 하나 둘 올릴 때마다 점점 가라앉는 상자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자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물속에 들어있는 상자의 면적이 점점 늘어납니다. 원래 물이 있던 자리에 상자가 들어간 것이니 물을 밀어낸 것이겠죠? 바로 여기서 2000여 년 전 유레카를 외치며 목욕탕에서 뛰쳐나왔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넘쳐 흘렀던 물의 양은 자신의 몸이 물속에 들어간 부피와 동일했고 목욕탕에서 몸이 떠 있었다면 밀어낸 물의 무게와 자신의 몸무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 원리가 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의 크기를 가늠할 때 배수량 몇천 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수량은 배가 밀어낸 물의 양으로서 배의 무게와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이때 밀려난 물의 양만큼의 힘이 배가 뜰 수 있도록 배의 위쪽으로 힘을 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력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배에 작용하는 힘을 간단히 나타내면, 배의 아래쪽으로 배의 무게로 누르는 힘과 배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위쪽으로 작용하는 부력, 이렇게 두 가지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적당한 화물이 실린 안정된 배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의 모든 무게는 무게중심 G에, 물속의 모든 부력은 부력중심 B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무게중심 G와 부력중심 B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며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도가 쳐서 배가 기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추가적인 화물이 적재되지 않았으니 그대로지만, 배의 부력중심은 물속에 가라앉은 배의 형상이 달라져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은 같은 선상에 놓여있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배의 아래쪽과 위쪽을 바라보며 힘을 가합니다. 이는 배에 회전을 주게 되며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더 큰 힘이 가해져 더 많이 기울게 되면 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엄청난 힘이 가해져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며, 과적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아까 그림에서 과적이 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배의 갑판 위에 추가적인 화물이 적재되었고 무게중심은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배의 무게가 무거워졌으니 배수량도 늘어났고 부력의 중심도 이동했습니다. 현재 과적을 했으나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이 일직선상에 있으며, 이대로 운행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파도가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비슷한 그림인데 뭔가 조금 다르죠? 무게중심이 배의 상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파도가 쳤을 때 이동한 배의 부력중심에 비해 더 많이 이동을 했고, 이번엔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배가 조금의 충격을 받았을 뿐인데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회전을 시작한 후 결국 침몰하게 되죠. 이래서 과적은 출항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외부의 작은 충격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배의 갑판 위에 적재를 하지 말고 배의 내부, 아랫부분에 적재를 하면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배의 아랫부분에 무게가 쏠린다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뚜기와 같이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더라도 복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침몰은 하지 않더라도 그 배를 장기간 운행하는 선원들에겐 지옥이 될 겁니다. 오뚜기의 머리 윗부분에 선원들이 타 있는데, 외력이 가해질 때마다 배의 윗부분이 심하게 떨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배는 적당한 양의 화물을 싣거나 화물이 없다면 배에 물을 채워 안정적인 항해를 하게 되죠. 자동차와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기계들은 실제 견딜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큰 값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지만, 처음 만들 때 사용하라고 한 만큼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안전한 운행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